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상호 기자와 고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서혜순 씨가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고요. 경찰이 받아들였는데 경찰이 서 씨가 이렇게 신변 보호를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명시적인 그 이유 자체는 이상호 기자가 마치 그 스토커처럼 계속적인 지금 취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압박감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거주하는 장소 자체가 상당히 좀 후미진 곳인데 상당히 그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 취지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정말의 그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어쨌든 그 경찰 단계에서는 그 무혐의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내가 공식적인 좀 응징과 선언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공권력이 지금은 서혜순 씨 쪽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반대로는 사실상 그 이상호 씨의 잘못이 공권력에 지금 재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 메시지를 대중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깔려 있는데 어쨌든 그 공식적인 그 상태에서는 본인이 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앞서 우리 YTN 취재진이 서혜순 씨를 만났는데요. 그때 서혜순 씨가 자신의 심정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먼저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 씨가 영화를 만듦으로 해서 막 살인하고 이렇게 자꾸 저를 괴롭히니까 이거는 도대체 제가 개인 어떤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이상호 씨가 저를 끝까지 추적한다고 하니 쫓아다니고 괴롭히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112에 신고를 했어요. 심하면 접근 금지 이런 것도 신청을 해야 되겠죠. 네, 들어보니까 직접적인 위협은 없지만 그래도 불안감이 크다. 이게 이제 주된 이유인데요. 네. 이 내용으로도 신변 보호가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곳이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인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기로는 일단 신변보호 관련해서는 상당히 본인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불안감 느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증명은 필요 없고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저 사람이 정말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보호는 해준다. 다만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게 순찰을 둔다거나 경호를 한다거나 이런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혜순 씨 같은 경우에는 접근금지 신청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아마도 그동안에 이상호 기자와 관련해서 본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이상호 씨가 영화를 상영한 이후에 사실 이제 취재 경쟁이 매우 과다하게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사실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누가 위협을 가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수위로 이 접근 금지를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경찰이 좀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동행하면서 보호하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경우 상당히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변 보호의 그 종류를 보면 가장 이제 빈번한 것이 그 스마트워치를 채워주는 형태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스토커가 계속 괴롭혔을 때 위급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를 누르게 되면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그 위험 상황을 제지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또는 역시 그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임시 조치를 해줍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약 5일 정도 숙소를 옮겨줘서 지금 목전에 있는 위험을 이렇게 막아주는. 근데 지금 그 서혜순 씨의 입장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 지역에 순찰을 조금 더 강화하는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혹시 필요한 경우 112에 그 신고가 됐을 때 긴급해서 먼저 출동할 수 있도록 그 등록을 해주는 이 정도에 있어서의 그 신변 보호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도 잠재적 그 가해자들은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권력이 늘 감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심적인 이제 안정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상당 부분 이제 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그 기관과 어떤 신변 보호를 해야 되는가는 달리 정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죠. 네, 지난번에 서혜순 씨 측 변호인이 무고와 명예훼손죄로 이분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서혜순 씨 관련된 이상호 기자 등의 그런 고소가 사실 종결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검찰로 이송이 됐다, 근데 무혐의 의견으로 넘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보면서 아마 이쪽 수사도 확인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새로 나온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서혜순 씨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이 하나 공개가 됐었는데 그 녹취록에 의하면은 당시 김광석 씨 부친이 저작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혜순 씨 측에서 어깨를 보이는 남성들과 같이 와서 본인을 협박했다. 그리고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 이걸 넘기라라는 식으로 말했고 본인이 두려움에 떨어서 어쩔 수 없이 넘겼다. 이런 목소리가 좀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까지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면서 그것들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은 검찰에서의 결과가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김광복 씨나 아니면 이상호 씨에 대해서 서혜순 씨가 주장하는 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섣불리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전망해 주시는군요. 우리 이 교수님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검찰이 수사 종결권자이기 때문에 검찰까지 가봐야 이제 기소 여부를 알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일반적인 법상식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상호 기자의 정말 기자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한다면 그것은 이제 공적 기능이죠. 자신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의혹을 대중과 공인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목적으로 영화도 만들고 일정한 고소도 했다고 한다면 이거 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허위의 사실임을 고의적으로 알면서 일부러 징계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판정이 돼야 유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거 정말 진실로 믿었고 유일한 목적이 공적인 기능에서 정말 이 의혹스러운 사건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혐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와 같은 기준을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경찰과 향후 또 검찰의 조사 과정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서혜순 씨가 또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와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을 했는데요.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은 이해가 되는데 비방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이제 가처분은 이름을 본인이 설정하기 나름이어서 굳이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곤란한데 아마도 이제 본인이 영화 속에 그려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걸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상호 씨가 인터뷰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이나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아마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주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최순실 씨.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별건 구속이 아니냐 이와 같은 변호인 측에서 반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교과서나 형법,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의하면 본안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안으로 구속을 해서 본안 사항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별건 구속이라 적정 절차에 반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관의 입장은 이 국정농단의 근본적인 유발자이고 지금 소위 말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교육 비리 농단과 관련돼서 이미 항소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3년을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지금 석방한 상태에서 하는 논리도 좀 안 맞은 것 같고 이런 등등의 지금 이슈가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최순실 측에서는 상당 부분 적정 절차에 반했다. 어떻게 1년 이상 사안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적인 재판을 하게 되느냐.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국제적인 호소까지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역시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그래도 구속 연장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뭐 심장이 아프다고 말을 했었고 안정범 수석도 마찬가지로 말을 했는데 예. 사실 구치소에 들어가면 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분들이 그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치소 내에 있는 의무관이나 뭐 과장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치료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예.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그 구속시켜 놓는 게 훨씬 더 재판 진행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최순실 씨의 재판이 왜 한쪽에선 이미 그 실형이 선고가 되었고 확정 판결은 아직 안 났지만은 지금 이제 고등법원에까지 판결이 끝났지 않습니까? 항소심까지. 근데 왜 그분에 대해서 이미 3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됐는데 왜 3차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좀 그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재판부가 두 개를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3년이라고 하는 실형을 선고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쪽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3년 실형 선고하면서 너 법정 구속해라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쪽 판사님께서. 예. 그러고 나니까 이쪽에서 보자면은 이제 불구속이 되는 상황인데 예. 이쪽 그 재판이 아직 안 끝나니까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예.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3명의 국정원장이 모두 상납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이상 박 전 대통령의 추가 조사는 이제 뭐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국정원장 그 3명 모두가 그 일관된 그 진술입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시가 있었다고 한 점이고 더군다나 그 이병호 원장은 좀 더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일단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고 오늘 오후에 그 소환에서도 어떤 식으로 무슨 경위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와 같은 지시를 했는가 이 부분을 이제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 시간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이 구술 증거를 정리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있어서의 직접 조사 또는 최소한 뭐 서면 조사라든가 이와 같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향한 이 공범으로 어쨌든 지금 적지가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향망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제 돈은 떠났고 말이죠. 또 전달자가 결국 최종 목적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논리 규격상 또 수사의 논리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안이 종결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모든 재판 절차를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도 지금으로 본다면 뭐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피고인이 검찰에 와서 수사를 받는 게 맞지만 예. 사실 이분이 지금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게 되면 원래는 그 교도관이나 뭐 구치감들이 가서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의 또 신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구치소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만약에 난 절대 못 받겠다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 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예.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조사 자체를 거부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뭐 검찰의 고민이 뭐 클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예,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규모 5.4의 지진으로 포항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지금 응급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개인이 보유한 건물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상이 힘들다고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그 개인 그 재산이다 보니까 예. 뭐 근본적인 원천적인 것을 다 보강을 해주고 보상해 주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만 선포가 되어서 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인데요. 지원을 받게 된다 손치더라도 건물의 그 파손 정도에 따라서 만약 전파됐다고 한다면 900만 원. 반파되면 뭐 450만 원 정도, 일부 손상되면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은 그 기준 자체가 사실은 이제 2003년도에 마련된 그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높이지 못한 상태죠.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이와 같은 이재민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느냐. 지금 뭐 필로피 구조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소위 그 대여섯 개의 그 보강 그 틀을 더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 돈으로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필로피 구조에 해당되는 건물이 뭐 80% 이상인데 결국 이재민이 이와 같은 손실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뒤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좀 신속하게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특별 재난지역 선포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손해가 90억 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 현재 포항의 손해는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파손돼도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벌써 10몇 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준을 매우 높여야 될 상황이 좀 지금 되었고 그 또한 기준이 2003년도에 만들어져서 네네, 지금 14년간 보상 규정이 그대로인 네, 거죠. 그대로 있습니다. 예, 게다가 예. 이제 우리나라가 지진이라고 하는 것에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쪽에 관련된 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게 또 문제여서 앞으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매뉴얼 같은 것들을 좀 만들고 또 아마 이번에 특별 입법을 좀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건물의 피해의 경우에 사실상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피해 같은 경우, 예. 다친 것이라든가 이건 뭐 상해 보험 등으로 그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예. 그 물적 보험 같은 거,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거나 또 자동차가 손실되는 경우에는 소위 그 보장 범위에 특약상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는, 보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본과 그 비교해서는 일본에는 그 지진과 관련된 주택의 그 가입률이 33%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불과 이제 3%뿐이 그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과 관련된 그 보험 상품의 좀 정교화 같은 것이 그 필요한데, 근데 사실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치료해야 할 비용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좀 꺼려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관리인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취약한 것을 본다면 지진 상품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조금 보조해주는, 이걸 정책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요즘에 그 풍수의 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입자가 예를 들면 반을 내면 정부가 반을 내는 형식으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진 보험도 정부와 민간인이 좀 협력을 하는 정책 보험 형태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에 포항 지역의 응급 복구율이 87%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에서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87%가 복구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지 의문이군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포항에서 예를 들면 집이 무너진 경우 혹은 뭐 금이 간 경우에 예. 그걸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위험도를 지금 측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를 들면 아주 위험해서 못 들어가는 집은 빨강색으로 스티커를 붙여놓고 뭐 좀 중간 정도이면 노란색, 그 다음에 괜찮으면은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붙여놓았다라고 하는데 예. 과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뭐 괜찮다라고 판단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육안으로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80몇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냥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인 것 같고, 특히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정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진단도 사실은 비용을 전부 다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정확히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라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진단 비용까지 개인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재난으로 인한 그 피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좀 대책을 좀 신속하게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건물도 건물이지만 이번에 차량 피해도 적지 않았죠? 차량 피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보상이 가능합니까? 자차 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예. 풍수해라든가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가 홍수가 나는 경우에 자차 보험에 그 특약이 들어있으면 분명히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재난 중에서 지진은 현재 그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전쟁 같은 경우도 그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벽돌이 떨어져서 자동차가 손상이 됐다. 근데 그것이 이 지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장 범위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설령 그 자차 보험이 들어다 손치더라도 지금 포항에서 발생한 자동차 손실과 관련돼서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은 사실은 화재 보험에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예. 풍수해 보험에 들어 있지 않고. 근데 예. 그 화재 보험에 들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진이라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이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도 보상받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차량 피해자들도 좀 걱정이
만만치가 않겠군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앞서 우리 YTN 취재진이 서혜순 씨를 만났는데요. 그때 서혜순 씨가 자신의 심정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먼저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 씨가 영화를 만듦으로 해서 막 살인하고 뭐 이렇게 자꾸 저를 괴롭히니까 이거는 도대체 제가 개인 어떤 뭐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이상호 씨가 저를 끝까지 추적한다고 하니 쫓아다니고 괴롭히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112에 신고를 했어요. 뭐 심하면 접근 금지 이런 것도 신청을 해야 되겠죠. 네, 들어보니까 직접적인 위협은 없지만 그래도 불안감이 크다. 이게 이제 주된 이유인데요. 네. 이 내용으로도 신변 보호가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곳이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인데요. 예. 여기서 얘기하고 있기로는 일단 신변보호 관련해서는 상당히 본인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불안감 느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증명은 필요 없고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저 사람이 정말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보호는 해준다. 다만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게 뭐 순찰을 둔다거나 경호를 한다거나 뭐 이런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서혜순 씨 같은 경우에는 접근금지 신청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아마도 그동안에 이상호 기자와 관련해서 본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많이 이 교수님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검찰이 그 수사 종결권자이기 때문에 검찰까지 예. 가봐야 이제 기소 여부를 알 수가 있겠죠. 예. 다만 이제 일반적인 법상식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 이상호 기자의 정말 기자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한다면 그것은 이제 공적 기능이죠. 자신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의혹을 대중과 공인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목적으로 영화도 만들고 일정한 고소도 했다고 한다면 이거 사실은 그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허위의 사실임을 고의적으로 알면서 일부러 징계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판정이 돼야 유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 기자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거 정말 진실로 믿었고 유일한 목적이 공적인 기능에서 정말 이 의혹스러운 사건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혐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와 같은 기준을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경찰과 향후 또 검찰의 뭐 조사 과정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서혜순 씨가 또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와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을 했는데요.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은 이해가 되는데 비방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은 이름을 본인이 설정하기 나름이어서 뭐 예. 굳이 뭐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곤란한데 아마도 이제 본인이 영화 속에 그려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본인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 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상호 기자와 고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서혜순 씨가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고요. 경찰이 받아들였는데 경찰이 서 씨가 이렇게 신변 보호를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명시적인 그 이유 자체는 이상호 기자가 마치 스토커처럼 계속적인 지금 추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압박감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거주하는 장소 자체가 상당히 좀 후미진 곳인데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정말의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어쨌든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내가 공식적인 좀 응징과 선언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공권력이 지금은 서혜순 씨 쪽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반대로는 사실상 이상호 씨의 잘못이 공권력에 지금 재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 메시지를 대중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깔려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상태에서는 본인이 범죄의 피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예. 상당 부분 이제 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그 기관과 어떤 신변보호를 해야 되는가는 달리 정하는 것이 그 보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상우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씨의 친형 네. 김광복 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죠. 네, 그 지난번에 그 서혜순 씨 측 변호인이 그 무고와 명예훼손죄로 이분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 경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서혜순 씨 관련된 그 이상호 기자 등의 그런 고소가 사실 종결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검찰로 이송이 됐다, 근데 무혐의 의견으로 넘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보면서 아마 이쪽 수사도 확인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그 새로 나온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그 서혜순 씨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이 하나 공개가 됐었는데 예. 그 녹취록에 의하면은 당시 김광석 씨 부친이 저작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혜순 씨 측에서 어깨를 보이는 남성들과 같이 와서 본인을 협박했다. 그리고 그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 이걸 넘기라라는 식으로 말했고 본인이 두려움에 떨어서 어쩔 수 없이 넘겼다. 이런 목소리가 좀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 만약에 그런 것들까지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면서 그것들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은 검찰에서의 결과가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 김광복 씨나 아니면 이상호 씨에 대해서 서혜순 씨가 주장하는 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섣불리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전망해 주시는군요. 우리 있고 또 예. 이상호 씨가 영화를 상영한 이후에 사실 이제 취재 경쟁이 매우 과다하게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사실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분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누가 위협을 가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어느 정도 수위로 이 접근 금지를 받아들여질지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는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 경찰이 좀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동행하면서 보호하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경우 상당히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신변보호의 그 종류를 보면 가장 이제 빈번한 것이 그 스마트워치를 뭐 채워주는 형태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스토커가 계속 괴롭혔을 때 위급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를 누르게 되면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그 위험 상황을 뭐 제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또는 예. 역시 그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임시 조치를 그 해줍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약 5일 정도 숙소를 옮겨줘서 지금 목전에 있는 위험을 이렇게 막아주는. 근데 지금 그 서혜순 씨의 입장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 지역에 순찰을 조금 더 그 강화하는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혹시 필요한 경우 112에 그 신고가 됐을 때 긴급해서 먼저 출동할 수 있도록 그 등록을 해주는 뭐 이 정도에 있어서의 그 신변 보호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도 잠재적 그 가해자들은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권력이 늘 감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심적인 이제 안정을 분명히 그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